자,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물리학 두 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평가원 모의평가를 보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들 함께 좀 정리하면서 남아있는 9월 모평과 수능에 철저하게 좀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문제죠.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하나 F1 30N, 그리고 F2 40N의 두 힘이 있고 그 두 힘의 합성한 그 합성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합성 벡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바로 3대 4대 5니까 50N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2번 50N을 정할 수 있겠죠. 자, 1번 문제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탈출 속도에 대한 내용 중에 빈칸 ABC를 만들고 그 빈칸 ABC에 이제 적절한 걸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해서 삐리리 속도를 탈출 속도로 한다. 거기 보면 지금 최소냐 최대냐죠, 그죠? 그때 가기 위한 최소의 속력을 우리가 탈출 속도라고 한다. 또 천체 반지름이 일정할 때 천체 질량이 모할수록 탈출 속도는 커진다라고 했는데 탈출 속도 공식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탈출 속도는 루트에 2 라지 G 라지 M 나누기 라지 R이에요. 요 식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꼭 기억을 해둡시다. 질량이 일정하면 반지름이 작을 때 탈출 속도가 크고 반지름이 일정할 땐 행성의 질량, 천체의 질량이 크면 탈출 속도가 크다라는 거, 요 공식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풀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는 뭐 그냥 이런 것들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탈출 속도는 커진다. 탈출 속도가 매우 커서 빛조차 벗어날 수 없는 천체, 바로 블랙홀 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거 1번을 정답으로 간단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이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일반 상대성 원리죠. 보면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무난하게 쉬운 문제들로 이제 워밍업 시켜주는 그런 문제라서 빨리빨리 풀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 그림은요. 지표면에 멈춰 있는 그런 우주선 안에 A가 있는, 그 다음 광원에서 빛이 나가는데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하고 다는 텅 빈 우주 공간, 중력이 없는 곳이죠. 거기에서 가속도 A로 다는 가속도 EA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속도 A로 가고 있으면 관성력이 있을 것이고 그때 MA만큼, 여기는 EMA만큼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뭐 A, B, C의 질량은 모두 같다 했으니까 MA나 뭐 EMA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었다.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A의 크기는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같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광원이 있어요, 그죠? 광원에서 빛이 나오고 여기도 광원에서 빛이 나왔는데 요 광원에서 빛이 나온 휘어진 것이 가나 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같다는 얘기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G가 여기에서의 A 값과 같은 가속도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여기 있는 A는 바로 G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EG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중력 가속도 크기가 같다라는 거 기억 맞고요. 다음 D는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랑 다랑 나에서가 작냐. 당연하죠. 여긴 G고 여긴 EG니까 나에서가 더 작은 값인 거 알 수 있고, 디귿 B가 관측한 나에서의 빛은 C가 관측한 빛보다 많이 휘어진다. 아니죠. 여기가 더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휘어져야죠. 디귿은 잘못된 진술이고 기억과 니은만 맞는 정답 4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줄의 실험입니다. 줄의 실험인데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어떤 정확한 값을 선택지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약간의 실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점이 2점짜리지만 상당히 선생님 생각에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단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못하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설을 듣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아마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았으면 볼 일이 없죠, 그죠?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면서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단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 함께 좀 정리할게요. 자, 질량 라지 M인 추가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합니다. 여러분,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하게 되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데 높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여기 있는 이 열량계 안에 있는 물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리고 그 열 에너지 공급한 것이 여기 있는 열량계 안에 있는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관계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식으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W는 JQ라는 거죠. 여기 있는 W는 한 1,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값이고요. 여기 있는 Q는 공급받은 열 에너지입니다. 여기 있는 J는요, 열의 일당량이죠. 자, 이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mgh. 바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J는 열의 일당량, 문제에서는 열의 일당량을 4.2 줄 퍼 칼로리라고 줬어요. 일단 이제 그걸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있는 Q는 C, M, 델타 T라는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이때 질량은 라지 M이니까 라지 M으로 쓰고 우리는 결국엔 라지 M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평소에는 여기 있는 G 값을 10으로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런데 열의 일당량, 줄의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써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10. 그 다음 뭡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 H, 높이가 얼마? 1m 낙하했다 했으니 여기 1m라고 적어주면 바로 mgH를 우리가 쓴 것이 되죠. 다음 J 값이에요. J는 지금 열의 일당량인데 조심할게. 4.2줄에 퍼 칼로리라고 문제는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터에, 그죠? 킬로그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킬로줄, 킬로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1000과 1000을 위아래 곱했기 때문에 이 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킬로를 적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비열이 얼마 나왔냐면 1칼로리 퍼 그램 도시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1칼로리 퍼 그램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추의 질량이 1, 2, 3, 4, 5 선택지를 봐봐. 다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걸 킬로그램을 바꿔줘야 되고 얘를 킬로그램 바꾸기 위해선 여기가 킬로칼로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천을 위아래로 곱해줄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좀 봐두시고, 그 다음 M, 질량은 여기 있는 거 액체 질량이죠. 여기 열량계 안에 있는 액체 질량이 500g. 500g이면 0.5kg이에요. 그래서 0.5kg 써주고, 그 다음 온도 변화. 온도 변화 0.1도씨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0.1도씨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지워지는 게 보입니다. 뭐가 지워지냐면 킬로칼로리 분모에 있죠. 분자에 있죠. 지워지고요. 그 다음 킬로그램, 도시가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뭐만 남냐면 쭉 보세요. 오른쪽에서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바로 요것만 남아요. 킬로줄만. 그리고 4.2 곱하기 0.5 곱하기 0.1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 우변에 있는 식은 0.21, 그 다음 킬로줄 이렇게 남아요. 그죠? 그 다음 왼쪽은요. 왼쪽은 10, 그 다음에 M. 그리고 그거를 M만 정리해주면 나누기 해서 얼마?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미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우리가 6월 모평을 보는 이유는 그래도 한번 이런 것들을 맞았다 틀렸다보다 더 중요하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알아둬야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줄 보세요. 줄은요, Fs. WFS의 요 값과 똑같은 단위를 갖습니다. F는 뉴턴이에요. 뉴턴은 여러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여기 있는 거 이동거리 했으니까 미터. 이렇게 해준 게 바로 얘가 바로 줄이죠.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바로 요 단위야. 요 단위. 근데 위아래로 킬로그램 여기 있는 미터 퍼 세크 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터가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남는 게 뭐만 남냐면 10분의 0.21이야. 그럼 얘가 얼마냐면 0.021 킬로 그리고 킬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건 킬로그램이고 얘가 바로 킬로거든. 이게 바로 10의 3승이란 말이지.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 21kg이 나오는구나 라고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식을 유도해서 단위까지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줄의 실험장치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리고 어떤 에너지의 관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정답은 4번 21kg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4번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여러분 2점짜리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단위까지 집어넣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등속 원운동 문제 가겠습니다. 자, 실험을 했군요. 줄을 연결해서 끝에 고무막에 그 다음에 쭉 해서 추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줄의 길이 L을 일정하게, 줄의 길이 L을 일정하게 딱 고정시켰다 했습니다. 그 다음 다에서는요, 고무막의 질량, 이 고무막의 질량을 우리 스몰 m이라 쓸까요? 스몰 m을 일정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돌아가는 물체죠, 그죠? 돌아가는 물체 질량 일정, 고정. 그런 다음에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근데 실험 결과 보면 주기 제곱분의 1이야. 요거는 우리가 t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어,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추의 개수, 여러분 추의 개수는 이 추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했을 때 그 라지 m과 주기 제곱분의 1과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뭡니까? 바로 추의 무게가, 중력이 여기 있는 고무마개를 돌리는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식 쓸 때 이렇게 썼죠. 여기 있는 추의 중력 mg가 여기 있는 고무마개를 돌리는 구심력인데, 구심력식 두 개 중에 주기가 들어있는 식이 있잖아. 바로 mr 오메가 제곱이야. mr 오메가 제곱인데 그 오메가 제곱이 t 제곱분의 2파이를 제곱한 바로 4파이 제곱이 나오죠. 그죠? 자, y축 뭐예요? t 제곱분의 1입니다. t 제곱분의 1을 y축으로 보내요. 이렇게 해서 이게 y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라지 mg 나누기 4파이 제곱의 mr이 돼서 지금 보면 질량 그대로 일정. 그죠? 그 다음 실의 길이 일정. 실의 길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중력가스도 일정, 4파이 제곱도 일정. 결국에는 t 제곱분의 1 전체와 질량 m과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어서 다음처럼 이렇게 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충분히 얻어낼 수 있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기억. 원운동의 주기는 추의 개수가 3개일 때가 1개일 때보다 작냐라고 얘기했는데, 주기는 요것만이죠. 주기는 제곱이 m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추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기는 짧아져야 돼. 따라서 3개일 때가 작다라는 기억 맞는 내용이고, 니은 고무마개의 속력은 추의 개수가 4개일 때가 2개일 때가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속력이 안 들어있네. 속력을 쓰려면 당연히 구심력식을 mv 제곱 r 요 식으로 써야지. 그죠? 이때는 g 일정하죠, r도 일정하죠, m도 일정하죠. 따라서 속력은 m과 라지 m 추의 질량입니다. 추의 질량과 비례합니다. 추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력도 빨라요. 그죠?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 디귿. 추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고무마개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 증가하느냐? 개수가 증가하면 추의 중력 증가, 중력이 증가하면 구심력도 증가. 당연한 내용이죠. 결국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뭐 3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나 식에 대한 물리량 정리 등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5번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는 영역에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의 고리면을 통과하는 B의 자기선속, 그것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선속은 기호로, 물리기호로 뭡니까? 요거 물리량 바로 파이예요. 그죠? 파이. 여기 있는 건 시간 t입니다. 아, 파이 t의 그래프구나 라는 거 일단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이기요? 1초일 때 유도 기전력 크기는 최대가 되느냐? 자, 1초가 어딥니까? 1초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 근데 여러분, 유도 기전력의 크기 물어봤어.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고, 1초라고 하는 것은 1초일 때의 요 시간에 대한 자속의 자기선속의 변화, 기울기 값이죠. 그죠? t와 파이니까 바로 그 값의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그곳에서의 유도 기전력의 크기다. 근데 지금 1초일 때는 기울기 얼마? 0이에요. 0. 따라서 유도 기전력은 0이야. 0. 근데 거기는 최대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아마도 0이니까 이제 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다음 니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2초일 때와 4초일 때 같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도전류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죠? 당연히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결정하죠. 결국에는 그때도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부호로 결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2초와 4초죠? 2초 때는 기울기가 이 값이에요. 마이너스. 4초 때는 기울기가 이거예요. 플러스. 따라서 부호가 반대면 유도 기전력 방향도 반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아, 그때는 같다라고 했네. 그러니까 틀렸죠. 반대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다음 디귿. B의 방향은 1초 때랑 3초 때랑 서로 반대냐? 여러분, 자기 선속의 방향이 1초 때랑 3초 때랑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따라서 자기 선속 방향 반대다라고 해서 디귿만 맞았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패러데이 법칙 요 공식 하나만 가지고 저 그래프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배점은 3점이지만 매우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두고 가자라는 거. 그리고 6월 모평이나 이런 평가원 기출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참 큰 의미는 뭐냐면, 평소에는 야, 이런 거 나올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을 이제 이건 나오는구나 라는 확신을 주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선속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 관련된 거, 에이, 뭐 저런 거 나올까라는 느낌이 들었겠지만, 이제 저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 또 연습, 이런 것들 항상 머릿속에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축전기 회로 문제군요. 자, 급판의 면적 똑같고요. 간격도 같습니다. 급판의 면적과 간격이 같으면 여기 사이에 낀 유전체만 뭐 같다면 전기용량은 같을 텐데, 지금 일단 뭐 면적과 간격 똑같다라는 것부터 쉬운 문제고, 배점도 2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네요. 자, 그때 A, B에 충전된 전하량이 여기는 Q, 여기는 EQ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전지에 대해서 A와 B는 병렬 연결, 따라서 Q는 CV, 그때 병렬 연결이면 각각의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용량은 전하량의 B가 결정합니다. 전하량 B가 1대 2이기 때문에 전기용량 B도 1대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면적과 판 사이의 간격도 똑같기 때문에 전기용량 B가 1대 2란 얘기는 바로 입실론 값도 1대 2란 얘기라서 1대 2, 요게 2배 더, 1대 2니까 요게 2배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기억. A의 전기용량 얼마냐? 여러분, 전기용량은요, 전압분의 전하량이에요. 전압이 여기 V만큼 걸렸고 전하량이 Q이기 때문에 V분의 Q라고 써줄 수 있어요. 맞았고요. 다음 니은. 입실론 A는 2 입실론 B냐? 아니죠. 여기에 2배를 해야지. 1대 2니까, 그지? 틀려놓고. 디귿. B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얼마냐? 전기 에너지 공식 중에 지금
Q값 알고 있고 V값 알고 있기 때문에 U는 2분의 1 QV, 근데 지금 B 거니까 이 QV 해주면 QV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거기 EQV니까 안 되고요.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너무나도 쉬워서 그냥 간단하니까 넘어가도 되는 문제라서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또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3점 배점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회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직접 그림을 2번 스위치를 열었을 때 닫았을 때 2번 그려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암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문제를 잘 푼 친구들은 선생님 해설을 듣지 않겠죠. 아마 여러분이 이 해설을 듣고 있다면 나 저거 틀렸는데 라고 아마 이 해설을 듣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해설을 듣고 있다면 선생님이 풀어드리는 방법을 잘 익히고 그 방법을 여러 차례 연습하세요. 아셨죠? 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I1이에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I2고 그들의 B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류를 물어봤는데 각각의 저항값을 다 숫자로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압을 숫자로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야겠죠? 먼저 I1, I2처럼 전류를 구하려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야. 그죠? 근데 스위치를 열었던 스위치를 닫았던 여기 있는 전류계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값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열던 스위치를 닫던 상관없이 전체 전압인 3V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여기 있는 V 값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엔 우리가 구하려는 건 I인데 지금 문제에 보면 B를 구하는 거죠. I1 대 I2. 그죠? 그럼 우리는 얼마라는 걸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I의 B가 R의 B의 반비례구나. 결국에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 합성저항 구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합성저항 구한 다음에 그거에 반비례한 값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전류의 B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합성저항 구할 겁니다. 스위치 열려있을 때 합성저항,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합성저항 구한 다음에 그걸로 전류비를 구할게요. 자, 먼저 스위치 열려있을 때. 자, 잘 보세요. 스위치가 열려있으면 얘는 없는 거야. 그죠? 여기 직열이네 얼마? 6ohm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병렬인데 6과 3은 특정한 값 2ohm을 만든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저걸 가지고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2를 얻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 6, 3 병렬이면 합성한 게 2. 그죠? 그 다음 2하고 2는 얼마? 4. 요거 I1 여기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의 저항값을 R1이라 한다면 걔는 4ohm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R2 갑시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합성 저항이에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합성 저항은 지금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이렇게 한 게 얼마였지? 바로 4ohm이었죠. 그죠? 스위치를 닫게 되면 얘가 살아난단 말이지. 4와 4가 병렬이지.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4, 4 똑같으니까 절반 얼마? 2ohm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R1, R1 대 R2가 2 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I는 R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전류의 비는 얼마? 1 대 2가 되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낸 문제는 I2 나누기 I1이기 때문에 그 값은 2가 나온다라는 걸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야 하고 암산으로도 저것이 이제 합성저항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들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배점은 3점이지만 매우 쉬운 3점이에요. 그리고 3점이 아니어도 될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 틀렸다 하더라도 꼭 연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좀 잡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9번 가겠습니다. 균일한 전기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전하는 음전하예요.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리고 음전하가 여기다 딱 놨더니 플러스 X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했습니다. 오른쪽 플러스 X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했다는 얘기는 음전하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쪽이 플러스인가 보구나.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인가 보구나. 균이란 전기장이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 전위는 P와 O 어디가 높냐? O는 여기 있고요. P는 여기 있죠. 플러스 쪽에 가까운 게 바로 P니까 P 쪽이 전위가 높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은 O와 P 사이의 전위차는 P와 Q 사이의 전위차의 2배냐라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공식. 전기장 공식 E는 D분의 V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전기장 공식을 쓸 때 이걸 쓴다.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얘기는 이 값이 딱 일정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V하고 D는 비례관계다. 비례관계. 여기 있는 건 D. 그죠? 여기 있는 건 ED. 2대 1의 D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전위차 값도 2대 1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전위차의 2배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디귿. 전기력이 입자의 한 일. 여러분 전기력이 입자의 한 일 공식 뭐죠? 외워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W는 QV다 라는 거. 한 일은 O에서부터 P까지, P에서 Q까지 같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전하량은 바꿀 수 없으니까 고정. 그러면 한 일은 V, 전위차가 결정한다. 전위차가 아까 2대 1이었기 때문에 1도 2대 1이어야지 같을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니까 보기를 딱 읽는 순간 요건 요 공식 써야 되는구나. 요건 요 공식 이렇게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키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무난한 문제였고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길이가 왼쪽은 L, 오른쪽은 2L이고요. 이쪽에는 4M의 질량, 여기는 M의 질량인 A, B를 각각 매달아서 단진동을 시켰어요. 최저점에서 추의 속력이 B가 A 거의 2배라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 여러분, 최저점에서 B가 A의 속력의 2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가 이렇게 만약에 얘는 좀 너무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있고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차이가 H만큼 난다면 여기서 속력 V는 루트 2GH다. 근데 속력이 이쪽에서 2배다? 얘가 지금 속력이 2배다? 라는 것은 어차피 E나 G 값은 똑같잖아요. H가 다르기 때문이다. 루트가 있어요. 루트가 있으니까 H는 몇 배? 4배 더 크구나. 이 H가 요 H보다 4배 더 크다. 라는 걸 알려준 거다. 괜찮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최저점에서 추의 운동에너지. 최저점에서의 추의 운동에너지는 최고점에서의 위치에너지랑 똑같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죠? 따라서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을 풀지 말고 mgh로 풀면 되죠. 이렇게. 근데 m은 얘가 4배 크고 h는 얘가 4배 커요. 따라서 다 계산하면 둘 다 같은 값을 갖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차는 B가 A의 4배냐.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내용이고. 그다음 디귿. 주기는 B가 A의 2배냐라고 했는데 단진자의 주기 공식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에서 지금 실의 길이가 L과 2L로 B가 요게 2배 크죠. 그죠? L이 2배 크면 T는 몇 배? 그죠? 루트 2가 나와야지. 거기처럼 2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았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뭐 그렇게 풀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고 배점은 3점이지만 무척 쉬운 문제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배점이 2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10번보다는 이런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배점을 뭐 2점이다, 3점이다 이런 거 지금은 의미 없어요. 그죠? 각각의 보기에서 또 문제 상황에서 어떤 계산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포물선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서
으차 하고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포물선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의 저 높은 어느 곳에서 하나는 포물선 운동시켰고 하나는 여기서 그냥 땅 VB로 놔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동시에 던져서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동시에 던져서 동시에 만났다는 얘기는 일단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지. 시간이 같구나. 아, 요거 시간이 같구나 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내 손을 떠난 물체와 A와 내 손을 떠난 B는 둘 다 이 경사면과 이쪽에 있는 뿅 던지는 이런 곳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때 그 가속도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잘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지금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이 A 같은 경우 A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중력가속 G를 받습니다. 그죠? 중력가속 G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물체가 이만큼 와 있다면 여기서도 중력가속도 G를 받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B는요. 경사각이 30도가 되는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얼마의 G 사인 세타의 각으로 그죠?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얼마입니까? 2분의 G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이런 그림의 모양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 그렸던 이렇게 판판한 그림을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면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처음에 V, B의 속력으로 점점 빨리 오다가 여기 딱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제 만난 곳이에요. 이렇게 만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던 물체를 빗면을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가속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던 요 가속도 있죠. 요 가속도가 지금 B에게 작용하는 이렇게 2분의 G의 가속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여기는 뿅 하고 던졌을 때 중력 가속도 G인데 그 빗면을 이렇게 판판하다고 놓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던진 거랑 A죠? 이렇게 던진 거랑 같은 경우예요. 자, 요 각이 30입니다. 그러면 요 각도 30이에요. 서로 억각이니까. 그러면 전체 여기를 만약에 바닥이라고 했을 때 바닥부터 저 A까지 VA까지는 30 더하기 30이라서 요게 바로 60도가 나와요. 60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VA의 코사인 60 2분의 루트 3 VA만큼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가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VA의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VA 여기는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 VA로 마치 위로 던진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빗면에서 이 가속도로 던졌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빗면을 판판하게 놨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여기다가 두게 되면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게 되고 이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있게 되죠. 그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에서 수평면에서 던지게 되면 수평 방향은 등속도 였어요. 그리고 연직으로만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경사면에서 던진 포물선 운동한 A의 경우에는 X방향으로도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도 등가속 직선 운동.
따라서 위쪽으로 점점점 느려졌다가 멈춘 다음에 아래로 빨라지면서 내려오고 X방향으로는 점점점 빨리 가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되지 않고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요 G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 G. 요렇게 G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때 여기가 30도가 되니 여기 있는 X 이 방향으로도 2분의 G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도 A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 때 2분의 G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 B의 경우에도 2분의 G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가 똑같아요. A나 B나.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수평 도달거리, 보통 이제 수평 도달거리라고 우리가 푸는데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했을 때 그 R이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돼서 먼저 A 거부터 처음 속도 얼마? 요거예요. 2분의 VA의 시간을 T라 한다면 V0 T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요거 2분의 G T 제곱이라고 해서 요걸 우리 A 거의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B 거 써봅시다. B의 경우에는 처음에 VB로 출발했어요. V0 T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A 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건 바로 B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요거랑 덩어리째 지워지죠. 그죠? 그리고 남는 게 요거 남았는데 T마저 지워져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VA분의 VB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VA를 이쪽으로 내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2분의 1만 남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친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빗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제를 푼 친구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또 다른 방법, 빗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늘 봤던 수평면으로 바꿔버리되 그렇게 바꿀 때에는 가속도 G였던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이분, 그죠? 빗면과 나라는 방향, 그게 바로 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그렇게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11번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1번으로 찾고요. 다음 또 12번을 가도록 하죠. 자, 12번 상호유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호유도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는 3점 배점의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왼쪽에는 1차 코일은 전류가 I1으로 흐르고 있고 또 2차 코일은 검유계가 있고 또 1차 코일에 이 자기장이 2차 코일 통과하고 있고 또 1차 코일 B1에 의한 2차 코일의 자기전속이 뭐 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I1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죠.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가 있을 때 2차 코일의 전류가 흐르고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가 뭐 증가하는 것도 변화가 있는 거고 감소하는 것도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때도 전류가 흐르고 이때도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때 이제 상호유도 식을 넣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기억. 파이는 3t0일 때가 t0일 때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파이는 누가 결정합니까? 파이는요. 여기 있는 이 전류가 세게 흐르면 파이 값이 커져요. 그죠? 전류가 약하게 흐르면 파이 값이 작아집니다. 결국에는 기억에서 물어보는 파이는 바로 I1이 결정합니다. I1이 결정한다고요. 그게 3t0일 때는 이만큼의 전류가 있고 t0일 때는 요만큼인데 이게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I0보다는 작네요. 그죠? 따라서 파이가 큰 것은 3t0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니은 T0일 때 상호유도에 의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아라. T0라는 얘기는 전류가 점점 세지는 경우예요. 전류가 점점 세진다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지는 거니까 2차 코일에서는 오른손 엄지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고 그 방향이 바로 A를 지나 검육의 B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네, 틀렸고 다음 디귿. 상호 유도에 의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3T0일 때가 크냐라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뭐 V2 이퀄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I1이라는 상호 유도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V2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V2가 크면 전류의 세기도 크겠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도 결국에는 V2 값만 구해주면 되고 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I1 즉 오른쪽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크면 V2가 크고 그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값도 커진다라는 거죠. 자, 결국 T0일 때랑 3T0일 때랑 어디가 더 기울기가 큽니까? 이쪽이 더 기울기가 크죠. 기울기가 큰 쪽에서 전압이 크고 전류도 크다. 결국 T0일 때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 디귿 맞는 정답 5번이 되고 조금 뭐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늘 나오던 유형의 평이한 그런 유형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우리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이 X방향으로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Y방향으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는 바람에 복잡해졌고 계산이 굉장히 좀 번거롭죠. 그죠? 뭐 몇 초일 때 하면 이쪽에서는 면적을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하고 이쪽에서는 몇 초일 때 이용해서 기울기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속도의 값을 구한다거나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뭐 배점은 2점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귀찮을 정도로 문제가 아주 좀 뭐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게끔 문제를 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처음에 이물체는 정지해 있었고요. 질량은 1kg 이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알짜임의 크기 물어봅니다. 알짜임의 크기는 1초일 때랑 3초일 때랑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알짜임의 크기는 질량은 어차피 딱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1초일 때의 가속도 크기랑 3초일 때 가속도 크기 구해서 가속도 큰 쪽이 알짜임 큰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1초 때의 가속도 크기, 그 다음 3초 때의 가속도 크기를 구하면 그게 큰 게 알짜임도 큰 거예요. 자, 1초 때. 가속도는요, 1초 때는 여기군요. 그러니까 1이에요. 여기는 1초 때 요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Y방향은. 근데 2분의 4니까 기울기 2m/s 제곱. 따라서 1과 2, X방향, Y방향 합성하면 루트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3초 때는요, 1이군요. 3초 때는요, 요 기울기예요. 요 기울기는 4분의 4네. 따라서 요거 1m/s 제곱이에요. 이때는 루트 2가 나오네. 결국에는 가속도가 큰 1초 때가 알짜임도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기억 맞았습니다. 다음 니은 2초일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 얼마냐. 여러분 운동에너지 하려면 속력 구하면 되죠. 질량은 나와 있으니까 속력 구하려면 지금 몇 초일 때? 2초일 때. 2초 때 속력 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시간이기 때문에 2초 때까지의 이 밑넓이 얼마? 2가 바로 2초 때의 속력, X방향 속력이고 그 다음 2초 때의 Y방향 속력은 바로 나와 있네. 그냥 4예요. 그죠? 따라서 그때 속력 V는 2는 4, 4, 4, 16 하면 루트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곱, 요거를 뭐 2루트 5 이렇게 안 하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 V 제곱해서 요거 그냥 루트 벗기면 될 거 아닙니까? 해주면 1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10줄이라고 해야지 거기는 20줄이라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다음 디귿 4부터 6초까지 알짜임이 한 일은 38줄이냐.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따라서 4부터 6초까지니까 그 운동에너지 변화를 6초 때 거 구하고 4초 때 거 구한 다음에 차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각각의 속력을 또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물론 이제 빨리 풀리긴 하지만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 디귿도 2번이나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알짜임이 해준 2를 구할 수 있고 2분의 1에다가 M은 요거. 그 다음에 6초 때 속력
넣어서 제곱할 것이고 그다음에 4초 때 속력 넣어서 제곱하면 되겠죠. 각각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건 6초 때 거, 여기는 4초 때 거. 그 6초 때면 여기에요. 그러면 요 면적을 다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6초 때니까 8 나오는군요. 8. x는 8. x로는 8. 그 다음에 6초 때는 여기도 8. 그 y도 8. 그럼 얼마예요? 8 루트 2. 이런 식으로 6초 때 거 써주면 되고 또 4초 때 거는 여기까지 면적 얼마? 4. 그래서 x로는 4m/s. 그 다음에 4초 때는 6m/s. 그래서 4, 4, 16에다가 6, 6이 36 더해주면 52가 나오고 그걸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루트 52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요거 계산하고 요 계산해서 써주면 요게 루트 128, 루트 50이니까 128 빼기 52가 되고 그럼 76, 76에 나누기 2니까 38 줄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디귿도 맞았으니까 기역 디귿 맞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이점 배점인데도 기역도 계산, 니은도 계산, 디귿도 계산 각각 X방향, Y방향 준 물리 그 힌트를 가지고 각각을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관건이고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까지 됐고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아주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유형이죠. 지금까지 이제 물리학 1에서도 케플러 법칙 문제가 있었고 물리학 2에서도 케플러 법칙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정말 처음인걸?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의 케플러 법칙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주기랑 관련된 T와 9T에 대한 주기랑 관련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까지 물론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참신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T 콜 라지 T일 때 A와 B의 작용은 중력의 크기 같다 했습니다. 일단 A 거는 라지 T일 때 거리가 나왔어요. 행성으로 떨어진 거리. 예를 들면 요걸 요렇게 쓸까요? 요거 D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라지 T일 때 지금 보면 질량이 B는 9m이잖아요. 얘는 m이고 그게 이제 뭔가 실마리가 되겠지. 자, 여기요. 중력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중력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중력 크기 기억이 아니라 먼저 1번 순서대로 그렇게 합시다. F는 G 라지 M 스몰 m 그 다음 R 제곱이에요. 그죠? G 값 똑같죠? 라지 M도 어차피 같죠? 그런데 중력도 같답니다. 그러면 M과 R 제곱이 서로 비례 관계인데 M이 몇 배? 요게 바로 B가 9배 커요. 그럼 여기도 9배가 돼야지. 전체가 9배가 됐으니 여기는 R만은 몇 배? 그죠? 3배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 3D구나라는 걸 먼저 하나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B까지의 근일점이 요게 바로 이제 3D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T예요. 하나, 둘, 셋, 네 번 진동. 8T의 4번 진동. 결국에는 A의 주기는 얼마란 얘기야? 2T란 얘기야.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절반, 한 번도 안 됐어. 절반 진동이 8T예요. 그러면 주기는 얼마입니까? 16T가 됩니다. 그러면 주기가 B가 몇 배? 8배가 더 큰 거 알 수 있고 우리 T제곱의 긴반지름 세제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요 T가 8배니까 긴반지름은 몇 배? B가 4배 나오는 거 알 수 있다. 왜? 88이 8의 제곱이니까 88, 64인데 64를 만드는 어떤 A의 3승은 A가 4배. 이렇게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긴반지름까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A의 긴반지름 얘가 지금 D하고 2D네? D하고 2D니까 이쪽이 D고 여기가 2D면 더해서 3D. 따라서 A의 긴반지름은 얼마? 2분의 3D인데 거기에 몇 배? 4배가 되게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B의 긴반지름이 된다. 얼마예요? 바로 6D입니다. 6D. 그죠? 그럼 요게 바로 6D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요게 바로 6D가 아니라 긴반지름이 6D니까 여기 있는 요 3D와
D를 더해서 6D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최종적으로 요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D하고 3D를 더해 3D 더하기 D 한 것을 나누기 2 한 게 바로 요 6D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D는 얼마? 9D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주기 같은 것들도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쉬워 보이는 그런 내용이지만 참 좋은 요소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잘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직선도선이 두 개가 나왔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점이 여기 있는 원점, 그 다음에 3D, 그리고 5D 이렇게 세 개인데 원점에서는 A,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B0. 그 다음 3D에서 A,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B0. 그 다음 여기서 자기장 세기가 3B0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류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제일 중요한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로 좀 뭔가 생각해야 되고 문제 해결력을 총동원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죠. 그죠? 자, 여러분. 일단 맨 먼저 뭘 봐야 하냐면 여기에서도 A, B에 의한 자기장이 2B0인데 여기에서도 2B0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만약에 A께 이렇게 흐른다면 왼쪽에선 나오는 자기장이고 오른쪽엔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떨어진 거리도 여긴 D밖에 안 되고 여긴 2D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는 2B0와 이쪽에 있는 2B0가 같다는 얘기는 느낌이 딱 오는 것이 뭐냐면 자, 일단 그래, 너 A 이렇게 전류 올라간다 하자. 플러스 Y방향 흐른다 하자. 그럼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들어갑니다. 그때 여기 있는 B도 이렇게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주면 얘는 멀어요. 그죠? 얘는 멀고 얘는 가까운데 그 두 전류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이 2B0가 됐을 때 A에 의해서 들어가는 자기장과 B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장이 여긴 가깝고 멀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나오는 방향이라 한다면 이쪽으로는 뭐 들어가는 방향이든 나오는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세기가 2B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 너 한번 A 이쪽, B도 이쪽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전류가 나올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겠죠? 보통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많이 잡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K, D분의 I예요. 그죠? 근데 K는 어차피 K니까 얘를 1로 쓸 수도 있어. 또 D, 2D, 3D, 4D가 아니라 그냥 1, 2, 3, 4라고 쓸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고 우리는 정확한 식을 K와 D와 I를 이용해서 한번 풀게요. 대신 이제 IA, IB라고 쓰는 것보다 I1, I2라고 쓰면 조금 더 빨리 쓰겠지. 그죠? 네,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x = 0인 위치 곳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A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장 플러스 K의 D분의 I1입니다. 맞죠? B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장이고 그때도 플러스 K의 그때 떨어진 거리는 4D니까 4D분의 I2 그리고 그게 얼마? 2B0예요. 물론 이땐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x = 3D인 곳이에요. 3D인 곳. 여기서는 A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K의 2D분의 I1이에요.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요거 꼭 붙여야겠죠? 그 다음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이고 플러스의 K의 D분의 I2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얘랑 나오는 방향으로 2B0였는데 A가 들어가고 가까운 B가 나온다면 여기서도 합성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 플러스 EB0. 따라서 EB0와 EB0가 같아요. 방향도 같기 때문에 결국 왼쪽에 있는 요 식과 요 식이 같은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KK 다 없어지고 DD 없어지게 되면 I1과 I2의 관계가 결정되겠죠. 그죠? 그렇게 I1과 I2의 관계를 결정하면 I1 대 I2가 1대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I2 나누기 I1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1분의 2에서 2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오른쪽에 여기 OD 위치에 x 이퀄 OD 위치에 3b 제로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저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지금 보면 여기 있는 I1 대 I2가 1대 2이기 때문에 I1을 I라고 I2를 2I라고 놓게 되면 여기가 I예요. 그죠? 여기가 2I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쪽 왼쪽에 있는 항이 K에 2D분의 3I가 되죠. 이렇게. 그게 바로 얼마냐면 2B0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B0를 만들면 B0 얼마? B0는 4분의 3K D분의 I.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OD 위치에서 A, 여기 있는 요거 I라고 놓고 얘를 2I라고 놓고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4D. 그죠? 여기 D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계산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A에 의한 거 마이너스 들어가니까요. K에 4D분의 I라고 쓰고, 그 다음 B에 의한 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K에 D분의 2I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3B0야. 3B0인데 그 3B0가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K에 4D분의 9I가 되고 마이너스 3B0인데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요게 약분되고 3이 돼서 오른쪽에 B0, 왼쪽에 K에 4D분의 3I가 돼서 우리가 아까 풀었던 것과 일치하는 그런 값을 얻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맞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추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걸 맨 먼저 각각의 지정해 준 세 군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임의로 도선의 전류의 방향을 하나 결정하는 거죠. 도선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해야 자기장이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고, 그 나오는 걸 플러스로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로 했을 때 값들을 주어진 자료와 함께 비교해 가면서 적합한 걸 골라내는 그런 방법으로 15번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만 연습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16번 문제는 트랜지스터 문제예요. 그리고 트랜지스터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회로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답률 베스트 넘버 2로 등록된 그런 문제예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베이스는 P형 반도체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 보면 컬렉터죠, 이미터죠,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요거 NP, N형이구나. 따라서 베이스는 P형이구나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이미터 단자의 전위보다 높냐? 여러분, 전위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 가까운 쪽이 높은 곳이고 마이너스에 가까운 곳이 낮은 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과 별도로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NP, N형이에요. 그럼 여기 순방향, 그 다음 여기 역방향 이렇게 결정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베이스야. 여기가 2m야. 여기가 컬렉터야. 지금 물어본 건 2m와 베이스의 전위가 어디가 높냐거든요. 자, 이쪽이 베이스인데 베이스는 어디에? 플러스 쪽에 있잖아요.
이미터는요 마이너스 쪽에 있단 말이죠. 당연히 베이스 쪽이 전위가 높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회로를 만들던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던 어차피 NPN형이기 때문에 전위는 베이스 쪽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밑에 있는 이 부분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디귿.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켜요. 가변 저항이 나와도 어려운데 트랜지스터의 가변 저항 같이 연결했어. 가변 저항 값을 증가시켜요. 여러분 저항값이 증가하면 저항의 전류가 잘 안 와요. 지금 보면 이쪽에도 전류가 흐르고 이쪽에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안 온다는 얘기겠지. 전류가 안 온 만큼 그 안 온 전류가 어디로 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따라서 2m의 전류값이 증가합니다. 2m의 전류값이 증가하면 당연히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컬렉터의 전류도 증가하는 거죠. 왜? 2m의 전류를 만드는 것이 베이스의 전류에다가 컬렉터 전류니까 2m의 전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컬렉터의 전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변 저항과 함께 연결해서 회로를 해석해 주면 되고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배점 2점짜리였어요. 근데 오답률 2위였습니다. 64% 이상 넘는 오답률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 속에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충분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정사각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꼭지점에 A, B, C 전하가 있어요. 근데 그 전하는 플러스 Q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Q일 수도 있대요.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되나 봐요. 그때 A, B, C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 방향, A 거, B 거, C 거 합성한 전기장 방향이 저 방향이고 여기는 요 B, C를 이렇게 위치를 바꾼 거야. 바꿨더니 A에 의한, B에 의한, C에 의한 전기장 방향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가그림의 전기장 저 방향은 되게 생뚱맞은 방향이야.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 뭔가 이쪽으로 C를 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되려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색깔을 선생님이 좀 칠해가면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만들면 이렇게 돼서 그들의 합성이 다음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해야 되거든. 자, 전부 다 마이너스면 얘랑 위치를 바꿨어도 그들의 합성은 이게 되면 안 되죠.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뭘 바꿔야 할까? 라는 걸 고민해야죠. 자, 뭘 바꿔야 됩니까? 지금 ABC에 의한 전기장 방향이 합성 전기장이 이 방향이라는 얘기는 A하고 B하고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당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C도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성립하지만 왼쪽 그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C를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C에 의해서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두 개 A와 B에 의한 합성 전기장과 C에 의한 전기장이 이렇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게 더 커요. 그죠? 얘가 작죠?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전기장 방향 요거랑 일치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C만 플러스. 자, 이쪽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A, B는 마이너스, C만 플러스가 되면 A에 의해서 당겨지고 C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둘이 합성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요건 A 거, 요건 C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B가 마이너스야. B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하고 합성한 바로
이 방향으로 합성 전기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가 맞구나. 그 다음 C는 플러스구나. 라는 걸 오른쪽에 있는 걸 기준 잡아서 왼쪽으로 적용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딱 보기에도 이 생뚱맞은 방향보다는 이쪽에 있는 이 방향이 뭔가 좀 깔끔한 방향이라서 얘를 먼저 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 A는 음전하냐 라는 걸 먼저 찾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A는 음전하냐 이런 걸 찾았습니다. 다음 니은,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가에서가 나에서랑 서로 수직이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가 그림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그릴게요. A는 마이너스였어요. B도 마이너스, C는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A에 의한 거 요렇게 전기장. 그 다음 C에 의한 거 요렇게 전기장.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고, 요게 바로 A와 C에 의한 전기장이고 그게 바로 합성 전기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요렇게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들의 진짜 합성이 바로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 그죠? 이 방향이고, 지금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전기장 방향과 여기 있는 요 전기장 방향이 수직이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얘하고 수직하려면요 바로 요게 수직한 거죠. 요게. 그죠? 근데 지금 가에서의 합성 전기장인 이 방향은 이거랑 수직한 방향이 아니다. 얘랑 수직한 거지 이거랑 수직한 건 아니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디귿. P에서 전기장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와 나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나에서는요 마이너스면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어서 원래는 이만큼의 합성 전기장이 있어요. A와 B에 의한 합성 전기장이야. 근데 거기는 C에 의한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빼줘서 진짜 합성된 전기장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요 A 거 당기고 C 거 미는데 여기는 요 길이랑 같단 말이야. 왜? 전부 다 하나는 플러스 Q이거나 마이너스 Q라 전하량이 같아요. 떨어진 거리 같죠? 전하량 같죠? 그럼 요것도 같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요거 전부 다 같은 크기. 따라서 요 대각선 길이와 요 대각선 길이는 같은 길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B는요 요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요 길이랑 같은 길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빼줬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졌고, 이 경우에는 이 벡터가 서로 합성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크기가. 그죠? 그걸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크다라는 디귿 맞는 말. 기억 디귿 맞는 정답 3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전기장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전기장의 식들을 이용해서 K, R제곱분의 Q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 이렇게 풀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어지지 않은 전하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성 전기장의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유추해 나가고 추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 조금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풀어서 베스트 5 오답률 안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문제다. 그리고 실제 수능장에서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리를 그 하루 종일 수능을 푼 마지막 시간에 물리학2를 거의 대부분 볼 텐데, 그때 저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너무나 좀 이렇게 생각하기에 많이 벅차고 힘든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작년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림인 평형이나 역학적 평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그림 딱 보기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선이 보이고 막대도 있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 숫자도 막 15에 13에 좀 큰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A 막대, B 막대 2개가 있는데 지금 각각의 실에 걸린 모든 힘이 다 똑같답니다. 여기 있는 힘, 얘를 F라고 쓸게요. 그러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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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 쓸 수 있다. 그리고 A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얼마? 33D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X를 몇 D인지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X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풀어야 합니까? 일단 역학적 평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A든 B든 어떤 기준되는 그런 막대를 두고 그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쓰고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써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여기 막대가 2개란 말이야. 2개인데 아무래도 A가 그죠? A가 위에 있는 실과 아래에 있는 실이 모두 걸려 있는 그런 막대이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특히 X가 A 막대에 있으니 A에 존재하는 힘들을 표시해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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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또 여기 mg, 그리고 m이 얼마인지 몰라. 그 다음 여기 F, 여기 F, mg는 왼쪽으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쓰면 mg, 여기가 F입니다. 이렇게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4F. 아래쪽으로 2개 F와 mg. 2개 F와 mg니까 A의 막대 중력을 구할 수 있구나. 얼마? 2F입니다. 2F. 이렇게 일단 하나 구해낼 수 있죠. 이게 바로 2F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는 2F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부 다 F로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돌림힘의 평을 쓰면 되겠죠. 이제 힘의 평을 써서 이게 2F인 걸 찾았으니까 돌림힘의 평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A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돌림힘의 평을 쓸 때 중요한 건 뭐죠? 회전축이라 했습니다. 회전축. 회전축을 잡는 곳은요. 회전축을 잡는 곳은 아무데나. 여기 있는 힘이 있는 어느 곳이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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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뭘 풀어야 되면 요 X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회전축을 여러분 여기를 잡아버리면 요 길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요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겠죠. 전체 33D에서 여기 있는 요것들 다 더한 다음에 빼준 그 값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회전축 잡는다거나 여기를 회전축 잡는다거나 하면 요 X를 구할 때 좀 난감해집니다. 따라서 회전축은 오른쪽 끝을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를 잡아주게 되면 이 힘,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4개, 그 다음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 3개. 결국에는 쭉 식을 정리해서 거기 나와 있는 식들을 소거하고 이렇게 옮겨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X를 구해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식 한번 세워볼게요. 먼저 시계 방향.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8의 길이죠. 그럼 8의 길이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가 축입니다. 여기는 X예요. 여기까지는 7D 플러스 X예요.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여기까지는 전체 33D에서 왼쪽 끝부터 여기까지가 18D거든. 그러니까 33D 마이너스 18D가 바로 여기 길이야.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딱 질량 중심이기 때문에 2분의 33D가 되고 또 그 다음 힘 여기는 X 플러스 7, 15, 22D 플러스 X가 되겠죠. 또 그 다음 여기는요. 전체 33D에서 5D만큼을 빼준 거가 바로 여기까지의 8의 길이고 마지막 여기까지는 X 플러스 20에 27D 플러스 X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팔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 요거 하나, 그죠? 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니까 어느 겁니까? 얘죠. 그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4개입니다. 나머지 하나, 둘, 3개는 반시계 방향이고. 그때 모든 자리에 F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RF 해야 되지만 F는 다 지워질 거예요. 그죠? 그냥 처음에부터 지우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우린 연습이니까 그대로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7 D 플러스 X의 F 플러스 그 다음 요거 22D 플러스 X의 F 그죠? 그 다음에 요거 7D 플러스 X의 F 플러스 요거 FX 이렇게 쓰면 되죠. F가 물론 다 지워지긴 해요. 그래도 지금 우리 6월 모평이기 때문에 다시 써놓고 비록 나중에 지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 이거죠. 그러면 28, 33에서 5를 빼니까 28D에 여기도 F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33 D에 여기도 F가 되고 남은 거 요거 하나 33에서 18 빼니까 15 D에 F 이렇게 해서 우리가 F를 다 지워주면 이제 D와 X만으로 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X는 얼마? 5D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라고 보면 심플해요. 그죠? 심플한데 그 심플한 가운데 복잡한 어떤 산수 이건 정말 수학적인 계산도 아닌 산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넣어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계산으로 여러분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그러면 5D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그래요. 4번 할 수 있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입니다. 대망의 오답률 1위. 쌤이 이제 우리 EBS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이 모의평가 본 2번째 날이거든요. 2번째 날인데 아직은 이제 정확하진 않죠. 계속 데이터가 올라올 테니까. 무려 80%가 넘더라고요. 오답률이. 80% 넘는다는 얘기는 10명의 친구 중에 2명 맞췄고 8명이 틀렸다는 얘기죠. 맞춘 친구들도 풀어서 맞춘 친구도 있겠지만 또 찍어서 맞춘 친구도 있겠죠. 따라서 80% 넘는 오답률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쌤이 EBS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지만 그렇게 80% 넘는 오답률을 가진 문제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점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그 수치는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랑 B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물선 운동 같은 거 하면 중력장 내에서 포물선 운동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XY 평면. 그리고 XY 평면에서 A는 V로 저쪽에 있는 B를 향해서 던졌지만 이렇게 휘어서 Q에 도달했고 B도 A를 향해서 라지 V로 던졌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때는 원점에서 5분의 8t 떨어진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V를 라지 V를 스몰 V로 표현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A랑 B랑 던진 속력은 달라요. 스몰 V, 라지 V로 속력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합니다. 이렇게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A는 A대로 움직이고 B는 B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볼 때는 아 얘네들이 지금 서로 따로따로 막 움직이니까 달리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어떤 물체 A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자유낙하시키고요. 어떤 물체 B를 V라는 속력을 던져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시키면 우리가 볼 때는 A는 직선, B는 포물선 운동해서 서로 따로따로 운동하는 것 같아도 A의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치, B의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치예요. 가속도가 같단 말이야. 가속도가 같게 되면 상대 속도가 일정해서 A랑 B랑 저렇게 움직이게 보는 건 우리가 보는 것일 뿐 A는 가만히 멈춰 있으면서 B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A가 여기 있으면 B도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으면 B도 여기 있거든요. 따라서 A는 자기는 가만히 멈춰 있는데 B가 V로 등속 운동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이 지금 이 경우에도 A랑 B가 동일한 가속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A와 B의 상대 속도가 일정해서 A 딱 그대로 A를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자, B를 정지시켜요. B를 정지시키고 보면 B가 갖고 있는 이 V라는 속도를 떼서 여기 있는 A한테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상대 속도니까. 따라서 A가 V 플러스 라지 V의 속력으로 이만큼 길이를 떨어진 B한테 가는 거죠. 지금 보면 직각이고 여기가 4D, 3D 그러면 빗면은 5D, 5D의 거리를 이 속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맨 먼저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고 상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운동 시간을 T라고 한다면 T는 V분의 이동거리 S예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엔 A의 운동을 분석해 봅시다. A의 경우에는 지금 V로 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의 8D까지 가는데 지금 5분의 8D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거기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처음에 A는 X방향 속력과 Y방향 속력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요 Q점을 갈 때는 Y방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A는 지금 이 XY 평면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Y로도 등가속도 운동하지만 X로도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고 처음에 A의 속력은 V의 코사인 세타였는데 나중에는 X방향 속력이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의 속력은 V의 코사인 세타, 나중은 0, X방향으로. 그죠? 근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야. 그럼 얘가 5분의 4V란 말이야. 코사인 세타니까. 그죠? 그럼 5분의 4V, 그 다음에 0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X방향으로도 등가속도 운동했으니 여기 있는 요 거리 5분의 8D만큼을 시간 T 동안 평균 속도 얼마로? 5분의 4V 플러스 0인 10분의 4V로 운동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식을 정리해 줄게요. 자, 저기는 A가 X방향으로 5분의 8D만큼을 움직였는데 그때 평균 속도 바로 이거죠. 5분의 10분의 4니까 5분의 2V야. 그걸 시간 이만큼 V 플러스 라지 V분의 5D만큼 같다라는 거고 지금 왼쪽 오른쪽 보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죠? 이렇게 지울까요? 그 다음 D도 D 지워지죠? 그 다음 2하고 8이 지워져서 여기 4가 남네. 그럼 얘가 4만 남고 이쪽은 V 플러스 라지 V분의 5V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4V 플러스 4 라지 V는 5 스몰 V. 따라서 4V는 V. 결국 라지 V는 얼마? 4분의 1 V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 정답이 바로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연습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연계교재 뭐 보고 있나요? 수능 특강 보고 있나요? 수능 완성 보고 있나요?
선생님 수능 완성에서 이걸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소개 좀 해드릴게요. 수능 완성 물리2, 수능 완성 물리학 2의 물체 운동 두 번째 파트 페이지 15쪽, 페이지 15페이지 5번 문제에서 똑같이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을 때 상대수도 일정한 걸로 선생님이 풀이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꼭 한번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왜? 평가원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물어봤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풀어도 돼. 다른 방법 풀어도 되지만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을 때 상대수 일정으로 풀면 그래도 무난하게 또 쉽게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한번 꼭 적용해 보라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고 자 19번 됐고요. 이제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배점이 2점짜리예요. 배점이 2점인데 우리 오답률 베스트 넘버 3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20번 문제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통 보면 우리 지난 수능에서도 이렇게 마찰이 있는 구간이 나오면서 어떤 에너지의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닌 에너지 보존과 연관된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P에서 Q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1초, 그 다음 P에서 R까지 갔다가 다시 Q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3초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Q에서 R까지 구간의 물체 작용 R자임의 크기가 올라갈 때가 내려갈 때의 뭐 4배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아래에 있는 보기가 쭉쭉쭉 등장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P부터 Q까지는 마찰이 없어요. 그죠? 마찰이 없으니까 이 물체가 올라갈 때 이렇게 중력 아래쪽으로 작용의 힘을 우리가 F라고 합시다. 이렇게 F라고 하고, 자 이제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 여기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으나 없으나 이 힘은 그대로 있겠지? 경사가 그대로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이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있고 그때 마찰력을 스몰 f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두 번째. 이건 지금 올라갈 때예요. 자, 내려올 때 봅시다. 내려올 땐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올 때는 받는 힘이 F겠지? 근데 내려오는 방향이 비탈 아래이기 때문에 그땐 마찰이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 여기도 받는 힘은 이 방향이죠. 그때 F로 똑같죠.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올라갈 때 받는 힘이 내려갈 때 받는 힘의 몇 배? 4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가 4배니까 얘랑 같은 방향이지? 같이 붙여 써야지. 이렇게 한 것이 여기다가 4배를 곱해주면 같아지겠지?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결정됩니까? 아, 마찰력이 저기 있는 힘의 얼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마? 5분의 3 F인 걸 알 수 있죠. 요 마찰력이 5분의 3 F인 걸 알면 요게 5분의 3 F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5분의 8 F. 여기는 이렇게 빼야겠지? 그럼 F-5분의 3 F니까 R자임이 5분의 2F. 어느 방향? 아랫방향. 여기도 물론 아랫방향으로 R자임이고요. 여기도 물론 아랫방향으로 R자임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Q에서 R로 올라갈 때 이동거리가 같아요. 이동거리 같은데 R자임 봐. R자임이 얘 5분의 2지? 얘는 5분의 8이야. 얘가 4배란 말이야. 4배.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가다가 꼭대기에서 멈추죠? 내려올 때는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죠? 따라서 S도 같을 뿐만 아니라 S는 2분의 1 AT 제곱에서 요 S가 같기 때문에 R자임의 B가 4대 1이란 얘기는 가속도의 B가 4대 1이란 얘기고 그때 시간의 B는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올라갈 때가 1, 내려올 때가 2. 그러면 전체 몇 초? 3초. 이렇게. 문제에서 괜히 3초를 준 게 아니야. 올라갈 때 1초 걸렸고 내려올 때 2초 걸리면 3초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딱 여기에도 부합하고.
그런 식으로 먼저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을 풀 수 있네요. 기억. 물체가 Q에서 R까지 올라갈 때 걸린 시간 1초냐. 그렇게 기억을 맞는 보기로 우리 하나 골라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거기까지 일단 풀었고요. 자, 이제 니은을 갑시다. 경사면을 내려올 때 P에서의 속력 얼마냐? 지금은 여러분 13m/s예요. 만약에 마찰이 없어. 그리고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 꼭대기야. 그럼 이렇게 느렸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서 빨라질 텐데 그때는 여기도 똑같이 13이겠지. 그지? 그런데 얘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받는 힘과 내려오면서 받는 힘이 달라지니까 여기는 1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얼마가 되냐 이거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 풀어줘야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질량은 지금 물체 질량이 1kg이라 했어요. 질량이 1kg이고 이때 힘을 F를 받는데 그때 F를 받을 때의 가속도를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 지금 얘는 5분의 8F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R자임이 여기는 F야. 그리고 여기는 올라갈 때는 5분의 8F야. 그리고 내려올 때는 5분의 2F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A라고 했으니 A가 되고요. 여기는 5분의 8A가 되고요. 여기는 5분의 2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하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싹 한번 지워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또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죠.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냐면 13m/s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1초 걸린 거 우리 계산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속도 A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도 여기가 지금 처음 속도, 여기가 낮은 속도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 요 올라가는 요 속도를 V를 합시다. V. 그러면 저 V는 처음 속도 13에서 마이너스 힘의 방향, 운동 방향 반대니까 A, 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 이쪽은 여기도 1초야. 1초야. 근데 여기서 꼭대기에선 멈춘대. 0이야. 따라서 나중 속도 0은 처음 속도 V, 그죠? V 마이너스 그 다음에 AT인데 그때 A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5분의 8 A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V가 13 마이너스 A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요게 13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5분의 8 A가 돼서 A 값이 구해져요. A 값이 얼마? 바로 5m/s 제곱이 됩니다. 얘가 지금 5m/s 제곱이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5m/s 제곱이고 올라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얼마? 여기는 8m/s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R부터 Q까지는 여기에다 5를 집어넣으면 2m/s 제곱이라서 각각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A가 오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 8이 나오고 올라갈 때는 8m/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진짜 뭘 풀려면 여기 내려올 때 P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 부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싹 한번 지우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자, 이제 내려올 때 보겠습니다. 처음에 0이에요. 그죠? 처음에 0이었고 내려올 때 여기 속력이 달라지겠지. 힘이 다르니까 여기를 그냥 V1이라고 쓸게. 자, 여기 내려올 때 V2라고 쓸게. 우리는 지금 요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자, 여기는 지금 알아요. 가속도를 알아요. 그리고 가속도 방향으로 제가 내려오고 있고 지금 시간은 내려올 때는 2초 걸렸어요. 그러면 이때 V1을 구할 수 있죠. V1은 얼마 나옵니까? 4m/s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 S라고 한다면 요 EAS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EAS는 V2 제곱 빼기 얘는 4니까 4, 4, 16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EAS는요. 올라갈 때도 똑같이 만약에 S 하면 S이기 때문에 속력이 13에서 8로 느려졌지만 이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크기만 보면 원래는 마이너스 EAS 해서 얘 제곱 빼기 얘인데 똑같이 EAS라고 쓴다면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줄 수 있어. 이렇게. 원래는 마이너스 EAS야. 그리고 8제곱 마이너스 13제곱이야. 근데 요거랑 같게 쓰려고 얘를 마이너스를 없애고 얘를 바꾼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어때요? 같은 값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13제곱은 169 빼기 88이 64는 V2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고 요게 105 넘어가면 121 따라서 V2는 11m/s라고 해서 이 내려올 때 P에서 속력을 11m/s로 결정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니은 보기예요. 니은에 11m/s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디귿. 물체가 Q에서 R을 거쳐 다시 Q에 도달하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좀 복잡하지만 원래 썼던 그림을 다시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8m/s로 갑니다. 갔다가 꼭대기까지 가서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오는 V1은 얼마냐면 4야. 얘가 4m/s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그 자리로 온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운동 에너지만 감소했습니다. 8m/s에서 4m/s로 속력이 줄었으니 운동 에너지 감소했고 그 감소한 운동 에너지 값이 바로 디귿에서 풀어야 할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에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대신에 감소한 운동 에너지 정리하면 되고, 그때는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질량이 얼마? 1이죠. 그다음에 88, 64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되죠. 4, 4, 16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요거 32 되고 요건 8 되고, 따라서 24줄이 나와서 디귿에 있는 24줄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를 2점 문제로 낸 건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점짜리라고 해서 쉽고 3점짜리 어려운 거 아니고요. 2점짜리지만 너무나도 복잡한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20번 문제를 거의 60% 정도 이제 오답률이 있는 거 보면 반 이상은 틀렸지만 그래도 맞춘 학생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아, 저런 계산들을 빨리빨리 소화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저런 문제 만났을 때 거침없이 문제 풀 수 있게끔 여러 차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뒷부분에 몰려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모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제 강의를 하나 할 겁니다. 6월 모평 분석 특강이라는 강의를 하나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끝번호까지 이제 연계된 부분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어떤 신유형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강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9월 모평입니다. 9월 모평은 전범위니까 전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하고요. 이번에 봤던 6월 모평에 나왔던 여러 문제들 중에 틀렸던 문제, 또 내가 꼭 한번 다시 짚어야 할 개념들, 이런 것들 챙겨가면서 실력 배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9월 모평 해설에서 더 멋진 실력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